방역 정책을 어느 지역에 어떤 단계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날지 효과를 좀 예측을 해보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톡톡 6번째 시간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간 정보로 바라본 코로나19입니다. 지난해 연구원의 기본 과제였던 감염병 방역 정책 지원을 위한 시공간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연구의 책임 연구자이신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의 손재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손재선입니다. 박사님, 요즘에 새로운 역사 표기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혹시 BC, AC 아시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비폴 코로나, 그다음에 애프터 코로나 해서 이제 코로나 전후로는 우리가 갈 수 없다.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잖아요.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중증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에 사스라든가 네. 메르스라든가 이런 호흡기 감염병이 있긴 했지만 이제 대부분 국지적으로 끝나거나 제한된 국가들만 확산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네. 해서 거의 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줬고 지금도 주고 있고 우리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항상 마스크를 써야 맞아요.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다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활동들을 다 제한을 받고 감염의 위험을 항상 생각하면서 활동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만큼 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른 이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고 그걸 빼놓고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큰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치료법도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2020년 초기에는 정말 저도 공포감에 떨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저같이 극아이도 약간 지속되니까 이제 우울증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단계별로 제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전쟁 상황도 아닌데 마치 통금하듯이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어떤 활동들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나오면서 동일한 단계로 굉장히 많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불만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초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방역 정책을 좀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그래서 방역 정책을 어느 지역에 어떤 단계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날지 효과를 좀 예측을 해보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구는. 네. 그러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밀한 공간 단위로 분석되지 못하고 정책이 시행된 거에 대한 네. 문제의식을 느끼고 박사님이 연구를 시작하셨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1단계, 2단계, 네네. 3단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우리는 확진자 수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맞아요. 않고 예를 들어서 중점 시설 같은 네. 중점 관리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이 없는데 왜 우리까지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거를 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안에 어떠한 정책을 시군구 단위로 딱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 시나 군이나 구에 얼만큼 영향을 주고 어떠한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날 거고 줄어들 거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진 않지만 예측이니까 예측을 해주면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실제 국민들도 좀 체감할 수 있게 뭐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이 적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는 단계를 좀 뭐 2단계 할 거 1단계 정도만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제약이 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조금 더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사님 그 기본 과제에서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방법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뭐 제일 어려운 알기 쉽게. 네. 저희 뭐 연구진이 이제 나중에 보고서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진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장요한 팀장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연구원의 빅데이터 연구의 대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장요한 박사님도 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대 한국교통대 이경주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요한 박사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1주, 2주, 3주, 4주 후에 확진자 수가 얼만큼 늘어날지를 AI 기법을 활용을 해서 네. 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제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경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체 총량으로 이만큼 전국에 이만큼 늘어났을 때 특정 지역에는 얼만큼 이렇게 네. 배분이 될 것이냐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저희는 이제 지리 배분 모형이라고 네. 하는데 그 모형을 개발하는데 조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님 그런 정말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시나리오일 뿐인지 네. 정말 그 실제와 조금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이게 그 모형을 할 때 네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모든 이제 딥러닝이나 AI 모형이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놔두고 하나는 또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 놔두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셋으로 한번 네.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 보고 나머지 데이터 셋으로 이게 제대로 예측을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항상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통제된 변수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변이가 나타난다던가 그렇죠. 갑자기 뭐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던가 이제 저희가 이 모형을 만들 때 모델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생기면 아마 값은 좀 틀려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해서 결과를 이제 모형이라는 이제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모형을 구성하는데 들어갔던 여러 요인들이 어느 정도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딱히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다른 감염병이 생길 수도 이미 있죠. 변이가 또 계속 네, 나고 그러니까 뭐 있고.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큰 네. 팬데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런 중증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새로 모형을 만들거나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어떠한 인간 앞에 놓여진 어떤 시련 이거를 또 다시 일어나기 전에 조금 막을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연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박사님. 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모형 자체가 주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발생했던 확진자 수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했고 또 각각의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했던 여러 정책들의 효과가 뭐 1단계로 했을 때, 뭐 4단계로 했을 때, 5단계로 했을 때 확진자 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요걸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지만 단지 연구 자체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뭐 질병관리청도 만나고 여러 이제 관계자분들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해주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 사항도 네.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도 이 보고서에 담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동선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에 초기에 네. 확진자 동선 약간 죄인이 된 것 그렇죠. 같은 낙인 효과가 좀 느낌이 있어서 들었죠. 별로 좋지 않았고 네. 처음에는 확진자 수도 적었고 네. 동선 그 정보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도화할 수도 있고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확진자 수도 엄청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추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보가 또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혹시 올지 모르는 이런 감염병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동 경로, 네. 그다음에 감염 경로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구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지자체 단위별로 다 기준도 다르고 그걸 이제 뭐 질병관리청에서 데이터로 모으기는 하지만 이제 그럼 감염 경로를 이렇게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준도 네. 조금 달라요. 애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친척에 의한 감염인데 네.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병원에 친척을 방문으로 아. 했다 그러면 이걸 요양병원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친척으로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이제 기준 그러니까 표준화가 좀 데이터 표준화가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민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동량, 교통 유동량 데이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그래서 어디가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보건 관련 연구원도 있고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박사님의 보고서가 그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영상으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거를 확인했거든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그 주는 이점이 있나요? 저희가 그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만든 네. 이유는 항상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정책 마련, 네. 일단 과학적인 방역 얘기하는데 초기에 굉장히 저희가 너무 공포심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막 단계를 올리고 움직이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 이제 그런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고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정책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은 이런 정책이 효과적이야 이 지역에는 뭐 이 정도 단계 정도만 하면 컨트롤이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로서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질병관리청과 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러실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한 번 겪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막 정보 이상한 정보라던가 공포감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맞니 틀리니 할 필요 없이 이 연구가 바탕이 돼서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도 과학적으로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이 정도 단계, 또 앞으로 뭐 한 달 뒤, 두 달 뒤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저희가 가장 알맞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딱 나온 결과이니 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방향에 저희가 이제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 굉장히 준비된 네. 준비된 자의 모습이십니다. 아직 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패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패스트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로 굉장히 그 도시의 보건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라던가 의학 기술이 발달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레몬을 운명이 준다면 그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박사님 그 연구 보고서를 조금 보고 또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운명의 이런 시련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그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동의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세대들이 겪었잖아요. 네. 예, 겪고 있는데 그냥 겪었고 이겨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후세들한테 좋은 경험을 남겨야 되고 지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너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인류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뭐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했고 앞으로 뭐
사람들도 저희 사람들도 아주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후세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참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연구하시는 박사님을 보면서 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꺼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바쁘셨는데 또 앞으로도 또 이제 또 계속 바쁘실 예정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또 한번 출연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